그런 말 있잖아요. 만산 끝에 뭐 말이죠? 복동자. 예, 그래서 아마 명총리가 제 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명동의 표결이 끝난 직후에 가장 먼저 전화드린 것도 국민의당 지도부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표가 20표가 나와서 바른정당이 똘똘 뭉쳐서 반대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셨던데 오시기 전에 이 찬반 보니까 한 분 빼고 다 찬성한 것 같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최초로 헌법적 총리 권한을 가장 가깝게 또 행사하실 그런 어깨가 무거우시다고 생각됩니다. 노회찬 대표님은 같은 막걸리집을 단골로 두는 관계입니다. 취중에 앉았었어요. 인생의 맛을 알 때쯤엔 점점점 하고 이낙연하고 쓰고 나왔는데 그 한 3주 뒤에 노 대표님이 인생의 맛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귀한 총리가 오셨으니까 의자를 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넥타이를 다 풀었는데요. 넥타이를 풀고 에너지를 줄이자. 이게 국민 민심이거든요. 자, 일단 정당을 예방하는 이 분위기 영상만 봐도요. 굉장히 화기애애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실제로도 저랬나요? 화면처럼?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신 것처럼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과 예방이 진행됐는데 네. 사실 지금 화면엔 나오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1박 2일 연찬회를 가면서 만나진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국당과 예방을 하는 그 일정이 있었다면 아마 저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까지는 연출이 안 됐겠지만 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낙연 총리가 직접 넥타이도 풀러가면서 그리고 네. 또 노회찬 원내대표와는 막걸리집 사연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네.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예방이 진행됐습니다. 막걸리 얘기는 정말 빠지지 않고 매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 노회찬 원내대표와 같은 막걸리집이라는 곳 혹시 어딘지는 아세요? 개인적으로는? 사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오늘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낙연 총리가 같은 막걸리집을 단골로 두고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나중에 심상정 대표와 얘기를 할 때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총리 공간에서 팔도 막걸리가 가장 많이 소진되도록 노력하겠다. 아하. 그만큼 공간을 많이 찾아주시고 본인도 많이 초대를 하겠다. 네. 이런 어떤 소통 의지를 막걸리를 통해서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가 그 술집 테이블에 적어놨다는 문구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답글을 또 적어놨다는 문구 직접 찾아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요, 이 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번에 임명동의안에 한 명 빼고 다 찬성했다. 그러니까 19명 중에 18명이 찬성을 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맞습니까, 이거? 확인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네. 이 인준 표결 같은 경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 부 어떤 표를 던졌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한 건 사실상 그냥 립서비스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찬성표가 164표였습니다. 164표를 분석해보면 사실상 국민의당과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 그리고 그 바른정당 의원들까지 만약에 포함된다면 숫자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바른정당은 사실상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가능했었는데 네. 저렇게 면전에 대놓고 외방하러 온 총리에게 사실 우리는 다 반대표 던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서 네. 어떤 립서비스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근데 정도로 그 받아들이시면 될 것 립서비스 같습니다. 때문에 그 내용대로라면 국민의당에서 상당수가 반대한 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자의 신문 기사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반대표가 얼마나 나왔는지 조금 가늠을 해봤더니 국민의당에서는 사실상 10표 이상 반대표가 나오진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호남 출신인 그 이낙연 총리에 대한 어떤 인준안이 국회에서 무산될 경우엔 호남의 어떤 그 민심을 가장 베이스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인준안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비공개 의총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협조해줄 건 협조하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의원들의 그 찬성 투표도 독려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어제 표결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 일단은 이낙연 총리의 방문도 오늘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도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우택 원내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본회의의 인준 강행 처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대통령이 제안하셨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무의미한 게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주재하는 국정 설명회 식으로의 성격을 가질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다만 여야가 주체가 되고 국회가 주도하는 협의체의 구성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저런 입장을 보면 앞으로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아주 빡빡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측하신 대로 당장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굉장히 난관이 예상됩니다. 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5가지 5대 비리,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한국당에서 지금 굉장히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리고 오늘 또 이낙연 총리 아까 그 정우택 원내대표의 워딩은 없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 찍기용 회동에는 응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공개를 했던 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뭐 다른 당 소속 내지는 그 보수 진영 반대 진영에서 이렇게 인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의례적으로라도 이렇게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게 관례인데 더더군다나 새로 취임한 총리인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면 굉장히 앞으로 나를 세우겠다. 이걸 확실하게 못을 박은 겁니다. 네. 자, 이낙연 총리. 자, 각 당을 예방한 자리 분위기가 아주 좋았었죠. 그런데 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곳이 또 있습니다. 어제 임명장을 받을 당시에 대통령과의 만났던 분위기입니다. 당시의 영상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낙연 전남지사님을 지명합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뭐 어땠습니까? 국정 운영은 전부 국무총리 책임이다. 그런 각오로 좀 전력을 다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대통령과 총리 악수를 하면서 서로 허리를 숙이는 저 하트 인사. 이게 지금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탈권위를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 출신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을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일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서 같이 화답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임명장을 받은 이낙연 총리 지금 가뭄 피해 현장을 또 방문했다고요.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정식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첫 공식 행보로 아까 국회를 방문했고요. 그 이후에 민생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바로 경기도 안성의 그 마둔저수지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원래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부터 지금 이맘때까지 한 250mm 정도의 그 비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는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특히 그 안성, 오늘 총리가 찾아간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32%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절반도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만큼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바로 이 현장을 찾은 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 대통령 지시대로 6개 보가 개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단체들은 환영하고 있는 반면에 이 농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그래도 봄 가뭄이 심한 가운데 이 보까지 개방을 해버리면 농업 용수가 부족하다라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좀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지금 4대 강의 보는 모두 16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그 녹조의 우려가 크다라고 판단되는 낙동강과 금강을 위주로 지금 6개 보가 오늘 오후 2시에 수문이 열렸습니다. 개방이 됐거든요. 네. 이제 환경단체는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어쨌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수문이 다 좀 개방이 되는 그 16개 보가 모두 개방이 됐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이 보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들은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뭄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보에 갇혀있던 물을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이맘때 이렇게 바닥까지 막 갈라지는 이런 때 꼭 지금 당장 이렇게 수문을 개방했어야 하냐라고 하면서 근심 섞인 목소리를 낸 거죠. 네. 자, 일단 정부 측에서는 최대한 농민들에게 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보 6개를 먼저 개방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어떻게 될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바라던 대로 녹조 현상도 좀 사라지고 물이 좀 맑아지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자, 그 농번기여서 안 그래도 지금 물이 많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요. 일자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언급을 또 했습니다. 직접 국회를 가서 설득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일자리 추경에서도 국회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회를 또 설득하는데 필요하다면 저도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의 형태로 우리 의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가서 추경 예산 관련 연설을 하는 것, 이것도 전례가 없는 경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본예산, 소위 정기국회를 앞두고 본예산 통과를 위해 시정연설을 한 경우는 많았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임기 중에 매해 3차례 국회를 찾아가서 시정연설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엔 지금 굉장히 시급한 이 일자리 추경, 이거를 그만큼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국회까지 와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직접 내비친 겁니다. 사실 지금 이 6월 본회의에서 이 야당이 반대해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는 첫 단추부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만약에 일자리 추경 10조 원 규모의 굉장히 큰 추경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까지 모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추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추경도 결국에는 국회 인준 표결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벼르고 있다가 사실상 대승적으로 협조를 한 건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심사, 이거는 굉장히 꼼꼼히 하면서 강한 야당으로서의 어떤 성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당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앞으로 본인들의 어떤 그 활로를 또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소위 야3당이 공조를 해서 추경안을 반대한다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문재인 정부의 1호 위원회죠. 일자리위원회. 자, 이 위원회에서 지금 일할 사람들 지금 제일 바쁘고 긴장된 순간일 텐데 안현호 차관 같은 경우에 지금 갑자기 철회를 했어요. 내정을 취소했다.
무슨 이유입니까? 네, 청와대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정책을 강조했고 또 정책실 산하에 일자리 담당하는 수석까지 자리를 뒀습니다. 네. 일자리를 안현우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내정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분이 적격하지 못한다. 인사검증에서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낙마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노동계에서는 처음부터 반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차관을 거친 뒤 무역회 폐쇄도 이뤘고요. 이런 산업관료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노동계의 반대 때문에 물러났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안현우 수석이 처음 내정됐을 때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현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 민노총 둘 다 반대를 하는 인사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재계와 가까운 인사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럼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계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재계와 소통이 되는 사람을 수석으로 쓴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렇게 갑자기 임사검증 문제 때문에 철회를 한다? 어떻게 보면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발표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내용이 인사검증이 어떤 내용에서 부적격한 내용으로 판단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사실 언론에서 어떤 이 인사검증이 불거진 것도 아니었고 네. 어떤 의혹이 지금 제기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조금 더 추가 취재를 해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인사검증 문제가 철회의 가장 큰 이유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부를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들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금 국정과제를 지방정책 공약 부분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가야사 연구와 부분, 그 부분을 꼭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국사 이전의 역사, 고대사가 좀 연구가 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고 가야사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경북까지 조금 미친 이런 역사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더 넓습니다. 그것이 섬진강 주변, 그 다음에 또 광양망, 순천만, 심지어는 남원 일대, 그리고 건강 상류 유역까지도 유적들이 남아있거든요. 이 가야사 연구 보고는 말하자면 영호남이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영호남 간의 어떤 벽을 이렇게 조금 허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세영 기자, 이 수석 보좌관들도 갑자기 가야사,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 가야사가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까? 네, 문 대통령 스스로도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문 대통령 공식적으로는 영호남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이 가야사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산 경남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가야 문화권 개발 특별법 제정 이거를 이 공약 중에 하나로 내세워왔는데요. 좀 더 들여다보면 이 가야사의 중심이 김해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김해시에서 이 가야 문화권 개발을 수건 사업으로 내세워왔습니다. 이 김해라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된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굉장히 역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마 대학을 가서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전공을 했다면 그건 역사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 네. 아마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역사를 공부하다가 좀 궁금했던 분야가 아니었을까라는 뭐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노면입니다. 지금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것을 코앞에 지금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영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뒷부분에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통편집이 됐었던 뒷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이 감독이 직접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통편집 당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법조인답게 아주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휴먼 다큐를 법정 드라마로 만드셨습니다. 되게 재미없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뒤에 잠깐 나옵니다. 편집이 마무리될 단계가 대세론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자칫 다 통편집 해버리면 제가 반정부 인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는데 그걸 보시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너무 진지해서 그 통편집을 했다가 나중에 넣은 사연을 재밌게 얘기를 해줬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평소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하나의 그 예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본인이 재미없다는 평가를 받고 편집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노무현 친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인기가 굉장히 높고 또 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에도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게다가 노무현입니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100만 관객 코앞에 두고 있고 역대 다큐멘터리 최다 관객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본인은 비록 편집당했지만 지금의 상황 자체는 굉장히 흡족하고 기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 10 다음 7번째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